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제 오늘 민주당 의원 두 분을 차례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어제 인터뷰했던 김영진 의원은 급발진이라고 했는데 오늘 인터뷰한 김용민 의원은 그 지적이 한가하다라고 또 이렇게 이제 받아치던데 두 분의 평가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어제 그 얘기 들으니까 김영진 의원 씨는 아주 폭탄을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뭐 문자, 뭐 저 항의 전화, 뭐 이래가지고 그 아주 그 방 전체가 힘들어하는 그런 분위기던데. 글쎄요, 그 어떤 사안을 놓고 뭐 각각의 이제 뭐 같은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텐데 제가 뭐 저는 그 두 분의 입장을 다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런 내용들이 자꾸 외부로 표출되는 거예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토의나 이런 게 안 되고 그렇죠. 내부에서 조율되지 않고 밖으로 표출되는 게 제일 나쁜 거거든요. 특히 여당은요. 야당은 도리어 약간 다양한 소리가 있어도 괜찮아요. 여당과 어떻게 싸울 건가에 대해서. 근데 여당 같은 경우는 그런 논란이 나오면 마치 준비 안 된 것 같고 왜냐하면 여당은 기본적으로 안정감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게 기본인데 저렇게 되면 사법개혁 그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당내에도 뭔가 합의된 그 입장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인상을 주는 순간 개혁의 동력이 상당 부분 손상됩니다. 근데 의원님 그 지적대로라면 법사위원들이 지도부고 사전에 상의를 안 한 것으로까지 문제가 거슬러 올라가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파악한 바로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뭐 청문회든 뭐 국정조사든 이런 것에 대한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한 것 같아요. 지도부도? 예, 그런 내용들을 얘기는 했는데 그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까에 대해서는 완전히 논의가 되진 않은, 그러니까 결론이 나지 않은 거죠. 일단 한번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되 언제 할지는 좀 생각해 보자 이런 정도로 아마 그 유보가 된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인식차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김용민 의원은 이게 갑자기 뚝 떨어졌고 시도한 게 아니라 5월에 이미 있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연장선상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 말도 맞고 김영진 의원 말도 맞다고 제가 이렇게 전제를 해놓은 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얘기가 갑자기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도 다시 이제 또 그 대법원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그 대법원에 대한 뭔가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아니면 뭐 무슨 특위를 만들어서 하든 뭐가 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까 이거에 대한 약간의 이제 그 결정은 안 된 것 같아요. 방향성은 공감했지만 방법론은 공유가 안 돼 있어요. 시기와 어떤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 쪽에 그날 저 밤늦게 그 법사위에서 결정할 때 그것이 사전에 협의되고 인지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아주 이례적이죠. 그 원내대변인이 그 대변인 브리핑 과정에서 지도부를 몰랐다. 원래 보통은 몰랐어도 그 서로 간에 그 공감대가 있었다 이렇게 수습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약간의 그 불편함도 사실상 노출한 거고 그 김영진 의원 말은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법사위 차원에서 너무 나간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인 거고 김영민 의원은 이거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 중심주의인데 우리가 한 건데 왜 이걸 갖고 급발진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얘기가 묘하게 서로 맞는 듯 서로 틀린 쉽게 그런 하면 거예요. 이제 기계적으로 정리하면 방향성 부분에 있어서는 김용민 의원의 말이 맞고 구체적인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김영진 의원의 말이 맞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신환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어느 정당이든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그런 목소리들이 그동안 이렇게 나오지 않은 것이 더 이상한 거라고 보여져요. 특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장애 집회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 분명히 이걸 또 얘기했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다양한 목소리들을 어떻게 다 이것을 포용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대안들을 찾아 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저는 이제 조희대 대법관의 그 청문회의 경우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담론이 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에 대한 어떤 사법권의 독립성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다른 어떤 정치적 의도나 한쪽 진영에서 너무나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는 민주당에서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무슨 뭐 내란 종결이니 뭐 아니면 사법개혁이니 이런 것들로 포장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만약에 거부하게 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되면 특히 강성 그 지지층이 개딸에게 공격받는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당내 분위기가 오히려 당내 민주성을 굉장히 떨어뜨린 그런 현실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저는 뭐 김영진 의원이 그렇게 용기 있게 목소리 낸 것이 오히려 건강한 민주당의 모습으로 국민들이 또 중도층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다양한 목소리 내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억누르게 되거나 오히려 그것을 탄압하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좀 제가 좀 아쉬운 거는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훨씬 시급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유엔에서 굉장히 그 어떤 이제 그 큰 외교적 행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유엔 연설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도 하셨고 네. 그다음에 AI 회의를 또 의장 자격으로 주재하면서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그 건설적인 내용도 제안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보세요. 오늘도 사실은 이 자리에서 평소 같았으면 대통령의 외교에 관련돼서 그래도 먼저 이야기 시작했을 거예요. 주제로. 근데 그 주제가 다 사라지고 네. 제가 지금 방송을 몇 군데 해보면 다 법사위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도 여야 의원 평가도 듣고 했어요. 예. 방방에서. 아니 하시는데 대부분이 우선순위가 이걸로 하다 보니까 네. 대통령 외교 행위가 사라지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 야당에게 되게 아쉬운 상황이 곧 조만간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관세 문제가죠. 예.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돼서 이거야말로 초당적인 협력. 그다음에 이게 그 국내적 분열이 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한테 당분간 좀 인내합시다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관리라는 것들을 좀 큰 측면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뭐를 먼저 하고 뭐를 좀 뒤에 하고 그리고 그런 전략적 상황 판단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오면서 김용민 의원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경우가 다 어느 정도는 결정이 돼야 돼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왔을 경우 어떻게 할 건지. 아까 그 얘기하던데.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경우의 수를 이미 결정해 놓고 가야 되는 거죠. 이미 2단계선 했었어요. 예. 아까는 그냥 쭉 나열고. 나열만 했어요. 저도 들었는데 예. 차 타고 오면서 들었는데 뭐 모르겠어요. 결정됐는데 나열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경우의 수 몇 가지.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인터뷰 진행한 이건 감인데 감으로는 현장 검증에 좀 그 방점이 실려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건 뭐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법사위 입장에서는 아무 조치를 안 하기도 그렇고 네. 그렇다고 고발이라는 것은 좀 그렇고. 근데 지금 너무 많은 그 경우의 수를 또 법사위원들이 어느 분은 뭐 탄핵 마일리지가 쌓인다 또 탄핵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 자체가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가 사실 진짜 사법개혁과 대법원장에 대한 뭔가 정치적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는 법사위원, 당의 대변인 그리고 최고위원 심지어 당대표와 원내대표까지 화력을 집중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게 그게 제가 보기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사법부에 대한 사법개혁이라고 이제 포장되어진 그 내용 안에는 생각들이 좀 다른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난 그 파기환송심 그 부분하고 직위원 1심 재판부가 지금 구속을 풀어줬던 부분들에 대한 이런 의심들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심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법부가 그것을 정치적으로 오히려 악용했다라고 하는 의심이잖아요. 근데 그 의심 자체를 만약에 모든 국민들한테 동의를 받으려면 합리적인 어떤 기준이나 내용들이나 증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굉장히 강성 지지층의 어떤 그
포용돼 있는 그 몇몇 의원들이 그걸 주도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물론이거니와 중도층에서도 그것이 아직까지는 동의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매끄럽지 못하고 그리고 현장 방문이나 고발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과연 쉽게 본인들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럼 뭐 대법원이 만약에 저희도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갔을 때 물리적 충돌이나 뭐 다른 충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타협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그 헌법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법원도 그렇게 쉽게 그것을 빗장을 해제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에 지금 뭐 김용민 간사가 추구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따로 여쭈고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데 이른바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은 생명력을 거의 잃었다 이렇게 뭐 진단하십니까? 두 분 짧게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이런 것도 좀 깔끔하게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화가 된 건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아니면 뭔가 추가적인 그게 있으면 여기서 뭔가를 더 내놓고 해야 되는데 그 자꾸 도리어 이게 나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책임, 정치적 책임이나 어떤 사법개혁의 논의를 이 논의 때문에 더 희석화될까 봐 걱정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그 어쨌든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 같은 경우가 그것이 촉발이 됐는데 굉장히 그냥 국민들 대다수는 사실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 스스로는 여전히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지금의 스탠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네. 지금 홍표 의원님 말씀대로 딱 매듭을 짓고 이것은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매듭이라도 지어주면 되는데 여전히 무언가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으면서 언론에서 그것이 이것은 내가 더 이상 뭐 나올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언론이 오히려 그것을 사그라들게 되는 그러면서 오히려 이게 페이드아웃 되니까 굉장히 좀 찝찝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다시 또 이게 촉발될지는 모를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법사위 관련해서 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아직 간사 선임은 안 됐으니까 나경원 의원 간의 이 충돌상은 이제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두 의원 모두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지층에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더 저러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두 분의 분석은 어떠십니까? 뭐 일정 정도 그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실제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지지층에 일단은 언론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노출도 강성 지지층이 그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본인들이 그걸 맞추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당내에서의 어떤 입지나 지지는 굉장히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것이 그 뭐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로서 그것이 증명이 된다고 하니까. 찼대요? 후원금 찼대요? 나경원 의원이 뭐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이 과연 본인이 특히 서울이라고 하는 동작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길게 보면 저는 그게 좀 너무 안타까워요. 나경원 의원이 사실은 초선일 때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에서 출발했거든요. 비례대표 할 때도. 그런데 그것이 계속 당내에서 본인이 이제 돌파해 나가고 그 당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늘 좌절됐던 문제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조금 강하게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4선의 수도권 서울에서의 어떤 그 의원으로서 본인이 이제 중진으로 의원으로서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내에서의 입지를 더 강화하고 오히려 본인이 그것을 또 즐기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즐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지금 언론에서 일부 그런 분석들을 하고 있어요. 뭐 네. 법사위 뭐 우리 당 의원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뭐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뭐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멀리 보면 그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길게? 예, 길게 보면.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근데 어쨌든 지금 국면에서 제일 수혜를 본 건 나경원 의원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좀 잠깐 얘기 나왔지만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후원금이 그 최근에 그냥 논란이 되면서 확 다 찼다고 한도가 다 찼대요? 예, 아마 금년에 한도가 대통령 선거도 있기 때문에 3억이잖아요.
그 원래 3억 있을 때 한도 다 채우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3억을 채웠대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 후원금이 선거가 있는 애는 3억, 그다음에 없는 애는 1억 5천이거든요. 1억 5천이죠. 그래서 1억 5천 정도는 보통 어떻게 채울 수 있어도 선거 있는 애 3억은 그 채우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럼 근데 그게 이제 내년 지방선거용 실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지지층들의 열기가 모여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나경원 의원이 어쨌든 그 혜택을 받다는 거는 본인의 그 형량 받은 게 있잖아요. 구형. 그 논란이 사라졌어요. 패스트 트랙.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논란이 이 싸움에서 사라져가지고 지금 현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뭐 우스갯소리로 지금 당대표 뽑으면 나경원 의원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농담을 하는 정도로 그런 측면에서는 뭐 부활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질문 하나만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데 그 법사위가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데 만약에 두 분이 지금 현역이십니다. 법사위 가라고 하면 가시겠어요? 저는 저 19, 20대 때 법사위에만 있었어요. 네. 법사위가 늘 충돌이 있고 싸우는 곳이긴 한데 매우 중요한 상임위이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상임위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법사위가 운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이 몰아붙이고 거기에 무조건적으로 소리 지르고 핏대 올리는 그런 법사위의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닌데 좀 아쉬움이 좀 큽니다. 예. 저는 뭐 한 번도 법사위는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안 하셨나? 예, 제가 뭐 상임위를 한 10개 이상 했는데도 법사위는 뭐 별로 가고 싶지 않았고 생산적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옛날부터. 왜냐하면 남들이 해온 거 그냥 조문 이렇게 하고 뭐 거기 또 정책 논쟁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은 상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는 상임위 입장에서는 생산적인 상임위 아니다 이렇게 봤고 두 번째는 저는 민주당이 이거는 꼭 하고 갔어야 돼요. 전반기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후반기에 또 법사위원장 갖고 또 논란이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법도 여러 번 저도 냈고 민주당도 하겠다고 하고 안 하는 건데 법사위를 사법위원회로 바꾸고요. 예. 그래서 이제 법제위원회 따로 두고 법제실은 아주 기계적으로 문구 이제 문구 조정만 하고 왜냐하면 국회의원 300명이 다 불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법적 검토해서 갔는데 맞아요. 그거를 뭐 거기서 또 하고 또 해당 상임위에서는 차관이 와서 법안 설명하는데 거긴 장관이 나가요. 법사위에는. 근데 그거 왜 안 됐을까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또 하반기에 법사위원장 뭐 우리 당이 할래, 뭐 네가 할래, 내가 할래 이렇게 싸우는 거 하지 않으려면 이번에 저는 전반기에 국회 개혁과 관련돼서 법사위를 사법위원회로 하고 이 법제실 같은 걸 의장 산하에 두든지 해서 아주 기계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는 법적 문구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 자동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개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언제까지 저 법사위가 상원 노릇하고 또 법사위원장 갖고 여야가 싸우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처리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 다수의석 갖고 지금 우리가 법사위원장이니까 이런 거에 안주하지 말고 법사위원장 그 법사위 개혁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원래는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검토를 하다가 결국 4개로 이제 4개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하기로 이제 그 결정을 했고 지금 진행 중이죠. 네네. 오늘 6시 반에 이제 아마 종료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무제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건가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리고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있는 거고요. 또 당내에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또 그것을 계속 끌고 나가기가 역부족인 측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체력적 한계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리버스터가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뭐 이렇게 버틸려면 그 내용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굉장히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옛날에 어떤 의원은 나와서 책 읽고 있던데요. 그리고 옛날같이 필리버스터 언론도 거기에 좀 관심을 갖고 저 의원이 무슨 발언을 하고 있지? 라고 해서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례적으로 지나가고 또 필리버스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서 소수 정당에 부여된 어떤 권한인데 이게 필리버스터가 여야가 하나씩 주고받잖아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토론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도 서로 듣지 않는 그냥 혼자 허공에다가
메아리치는 그런 필리버스터가 돼버려서 예. 처음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할 때만 해도 그 내용에 대한 이슈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언론의 주목도를 끌었는데 지금은 필리버스터 자체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5분의 3 이상이 지금 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24시간 후면 바로 종료시켜서 또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계속 이것이 회기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효과가 굉장히 그러니까.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박정호 의원 인터뷰 때 필리버스터가 지금 이런 필리버스터가 의미가 있을까요? 별로 의미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홍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우선 이제 그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소수당의 이제 그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좀 하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제도적 장치를 만든 거거든요. 옛날에 전설 같은 게 이제 김대중 의원의 예. 필리버스터 이런 게 이제 되게 예.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하고 좀 달라요. 이게 사실 우리는 필리버스터가 아닙니다. 필리버스터 하는 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거든요. 그렇죠. 해석을 하면. 근데 우리는 무제한 토론으로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막 노래 부르는 사람, 찬송가 부르는 사람, 성경책 읽는 사람. 이런 뭘 거 해도 많아요. 상관없는 거예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미국은. 어. 근데 우리는 그래도 무제한 토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제도적으로 진전된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자꾸 필리버스터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는 정식 명칭이 무제한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도를 도려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무제한 토론은 쟁점이 되는 이견이 있는 법안을 해야 되는 거지 쟁점이 없는 법안이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원래 취지에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제가 만약에 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였다면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뭐를요? 그거를. 그래요? 무제한? 예. 어. 왜냐면 왜요? 몇 가지를 걸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러면 24시간이 끝내지 말고 한 개 무제 토론에다 최소한 48시간 보장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그러니까 왜냐면 24시간 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든지. 음. 또는 의장에게 뭔가 뭐 요구한다든지.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 하면 네. 48시간을 보장하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그런 뭔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결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의미가 없다. 사실 의미가 없는 건 맞지만 의미가 없으면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그럼 어떻게 주목도를 높일 건가 이거에 대해서 그렇지.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현상적으로 이거 주목도 떨어지고 힘만 들고 의미 없잖아 이러면서 포기해 버리는 거는 네. 뭐 우리로서는 고맙지만 그래요. 저 같으면 어금니 깨물고 제가 원내대표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했을까요? 그럼 국민의힘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현실적인 한계를 충분히 뭐 인식하고 아까 말한 대로 다른 방향으로서의 어떤 노력들이 부재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소수 정당으로서 워낙 이게 의석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할 수 있는데 한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애투쟁으로 나가는 방법까지 모색을 했는데 장애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국민들의 민심의 어떤 지지를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확장할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부터 축적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도 지금 잘 발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진퇴양난인 거죠. 그 말씀 하셨으니까 이번 주에도 하긴 하나요? 28일 날 합니다. 일요일 날. 예. 합니까? 예. 서울에서?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도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 행위에 대한 이 의미를 잘 부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할 때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경 투쟁을 할 때는 하나는 내부 단속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단속 뭐 불만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부 단속도 하고 그리고 이걸 빌미로 나는 포기할 수 있는데 하면서 뭔가 국회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의장이나 그 여당으로부터 그 자기에 대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그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뭐 당내 의원들이 반대하고 힘들고 뭐 의미 없다 이러니까 그냥 휙 내려놓잖아요. 제가 보면서 야 여기는 아직 웰빙 정당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나저나 이번 주 그러면 서울 장애 집회는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흥행은 좀 어떻게 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구 집회도 한 7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해요. 예, 우리 국민의힘 내부 집계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서울은 좀 더 많은 한 10만 명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장애 집회라는 그 선택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을 상대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네. 그 속에서 뭔가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이게 한쪽에 너무나 치우쳐져 있는 강성 발언으로 가다 보면 언론의 관심도도 떨어지고 또 그것은 우리 당내의 진영에만 호소하는 그런 목소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엔 또 도돌이표처럼 계속 반복되는 그런 과정들의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도부가 갖는 딜레마일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방선거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딱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당이 이렇게 지지도에 있어서 고착화되게 되면 당 지도부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탈출구가 지금 없는 상황이 굉장히 좀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국민한테 감동을 줄 때는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정치권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각도 다양하고 정치권이 국민을 감동시킨다? 이거 쉽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그 뭐가 이슈가 되냐면 뭔가 그래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 탄핵되고 대선 지고 뭐 지금 여러 가지로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위 당내 중진 의원 그리고 호가호위했던 그 친윤 의원들이 뭐 하나 내려놓고 자기가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법원에 그러니까 검찰에 구속되고 끌려갈 때까지 버티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계개표당하고 힘도 안 생기거든요. 저는 그 장애 집회 이런 것들이 힘을 발휘할 때는 그런 메시지로 감동을 못 주면 몇몇 사람이 우리 정말 잘못했고 죄송하다. 나부터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이런 모습이라도 한 제가 보기엔 5명이나 그 정도만 해도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내부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국민의힘 제가 외부에서 이렇게 만나보거나 이렇게 느껴보는 분위기는 긴장감보다는 개인적 불안감만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 불안감이라 예. 하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뭐 나 사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나한테 뭐가 화가 닥칠까? 화가 닥칠까. 이런 것만 있지 당 전체에 대한 이 진로 그 내년 지방선거 등등 이런 거에 대한 그 전략적 고민이나 긴장감은 그렇게 하는 분들 별로 잘 안 보여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것만 좀 그 두 분의 그러니까 평가를 한 말씀씩만 듣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상법상 배임죄 폐지는 괜찮은데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게 이게 그럼 이재명 대통령 면소용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홍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일부 문제 제기를 하고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저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게 자칫하면 그러면 대기업 오너들 그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한번 법적 사례를 좀 보시면요. 사실 배임죄로 유죄받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물론 없는 건 아닌데 그 입증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명백하게 이게 고의로 그렇죠. 고의성이 있어야 고의성이 있어야 되고 그 고의성을 입증하려면 회사에 손실이 끼치는 거를 확실히 인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들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옛날에 그 IMF 얘기했던 그때 있잖아요. 그때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재판까지 넘어갔어요. 예,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배임죄를 했지만 다 무죄 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법이라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 어떤 의미에서는 왜 기업들이 불안한 건 실제로 대기업 오너들이 그걸로 유죄받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형사적으로 괴롭힘 당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더 커요. 유죄받을 거라고 걱정하는 대기업 오너는 열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냥 과정이 귀찮고 힘들 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하는 순간 그러니까 대기업은 그래도 뭐 돈도 있고 법무팀도 있고 하니까 괜찮은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배임죄로 기소되면 그 변호사 비용하고 거기다 보도 나오고 이제 법원에 불려다니고 하면서 회사가 거의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미지 실추되고. 예. 그래서 저는 도리어 시민단체하고 정부가 그 이번에 정부 여당이 논의할 때 형사적인 걸 없앤다면 민사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뭐 저는 책임을 뭐 민사적인 것도 지금 없애는데 다른 형태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한 규정에서 강화시킨 게 어떨까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배임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민주당이 그동안 반대해 왔었고 재벌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 기능으로서 그것이 작동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닌 우리나라의 독특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논의는 계속 돼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상법상의 배임죄를 만약에 없앤다라고 하는 것만 간다면은 오히려 순수하게 보일 거예요. 근데 형법상의 배임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나중에 사후에 어떤 재판의 면소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 의도가 굉장히 불순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왜 느닷없이 그동안 안 하던 재벌 쪽에 서서 갑자기 이것을 꺼내 들고 공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모든 시민단체까지 다들 이것을 왜냐하면 그동안 이것이 법적으로 처벌이 최종적으로 판결이 안 났다 손 치더라도 그 기재 자체가 그것이 작동하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도 자체가 좀 불순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